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31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1% 넘게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휘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종가상에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떤 매수세가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의 어떤 재료가 있고 하락의 재료가 있고 뭐 그런 거로 설명을 하기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이 가장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좋지 않나 싶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너무 많이 진행됐다 오랫동안 한 달 반 동안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빠진 그 피로감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변동성이 급속히 확대가 됐는데, 변동성 확대는 통상적으로 어떤 이 피로감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 달 반 동안 하락하던 증시가 더욱더 끝에서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 시장이 좀 피곤할 수밖에 없죠. 한 달 반 동안 빠지던 증시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또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점처럼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비용과 수익이 있을 거다. 비용이 더 커지면은 더 이상 하락하는데 메리트가 없겠죠. 지금 이런 구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뭐 풋옵션 베팅도 많아지고, 투기적인 풋옵션 베팅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침에 보여드렸죠. S&P 지수의 어떤 풋옵션 베팅 계약수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만 봐도 투자자들의 하방 베팅, 이 아래쪽으로 보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누적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하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쪽으로 똑같습니다. 이 방향만 바꿔서 설명드리면 똑같아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되면 꺾이거나 하여튼 아니면 조정이 나오거나 하여튼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재가 많이 있고 그래도 아래쪽으로 보내기 어려운 정도로 이 시장이 너무 많이 움직여 버리면 그만 간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뭐든 새옹지마예요. 새옹지마 이 바닥은요.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적당히 빠졌으면 쉬었다 가거나, 혹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아예 꺾여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오랫동안 빠지고 있고 좀 많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새옹지마의 논리 다시 한번 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이 나면서 연준이 말도 안 되는 유동성 공급을 해서 시장을 살리긴 살렸는데 너무 많이 살려갖고 이게 버블처럼 돼버렸죠. 버블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약간 다소 설명이 되지 않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좀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비이성적인 상승을 했고, 그때 비이성적인 상승을 했으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영원한 상승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급속히 또 식어가는 과정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진짜 길 가다가 길 가다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하는 거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고, 비트코인 열풍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대출을 받아가고 더 이상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막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있었고, 올해 결과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도 지금 좀 다소 많이 온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니까 반등 시도 혹은 하락이 멈추는 게 저는 일단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일단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그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하락이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쉬어가는 이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올라올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못 올라오고 옆으로 벨벨벨벨벨 기다가 또 빠질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기다가 그냥 바로 또다시 폭락하면서 어떤 금융위기 같은 시세가 날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방향성을 이제 결정을 하긴 할 건데, 이 방향성 결정에 저는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많이 오르네, 오늘 밤에 많이 떨어지네, 오늘 밤에 어떻게 됐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어떤 1번이냐, 아니면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거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거는 분명히 좀 그런 느낌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으로 추격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 3번을 기대하고 이 하방으로 추격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에다 베팅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죠? 1번이나 2번에 베팅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매매를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는 그냥 이제 보유자의 구간 혹은 뭐 구경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올라오면 야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서 여기서 뭐 인버스를 사시거나 뭐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올라오면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거고요. 안 올라오고 어떻게 하다 또 빠질 것 같다.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또 이제 뭐를 좀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당장은 제 생각에 그냥 보유자들이 그냥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구간이지 딱히 뭐 지금 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뭐 하루에 몇 프로씩 움직이니까 나도 여기서 껴서 좀 수익을 봐야겠다 하시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다 돈 맡겨놨냐고요. 그죠? 시장에 돈 맡겨놓은 거 아니죠. 분명히 이제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갖고 위험을 감수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회라고도 생각이 되긴 되는데 이 위험이 굉장히 좀 큰 자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좀 기다리면 분명히 또 시장이 또 우리한테 또 어떤 카드를 줍니다. 그때 그 카드를 좀 명확하게 보여줄 때 그때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뭐 변동성이 뭐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이런데 약간 뭐 지금 당장에 움직인 거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좀 이 빅스하고 변동성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건 S&P 지수입니다. S&P 여기가 코로나 때 저점이고요. 이거는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막 시장이 움직였던 그런 구간인데 이 대략적으로 일단 뭐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변동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봉의 길이가 짧죠. 그죠? 봉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엄청나게 짧아서 이 큰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2월 말 이쯤부터 해갖고 갑자기 봉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이때부터요. 그러면서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빅스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작았습니다. 변동성이 원래 굉장히 작은 구간, 봉의 길이가 짧다, 시장이 잘 안 움직인다 라는 구간이었고 하도 오랫동안 변동성이 작은 구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애초에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대폭락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빅스가 이때 당시 초대박이 나긴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빅스가 오르긴 했었죠. 변동성 지수 잠깐 그때 좀 화면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변동성 지수들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그 전염병 사태 나기 전에는 S&P 빅스가 12, 13대에서 놀았다고요. 12, 13. 그러니까 아무도 변동성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12, 13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변동성이 터져버리니까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85까지 올랐다. 이게 12에서 85까지 올랐으니까 8배 이렇게 올랐죠. 이때 그래서 진짜 뭐 UVXY라든가 지금은 없어진 뭐 TVIX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초대박이 나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오랫동안 고변동성이 돼버린 어떤 좀 오랫동안 좀 추세적인 하락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보시면 지금 변동성 수준이 12, 13이 아니죠. 지금 변동성이 30이에요. 30. 그러니까 옛날하고 분명히 자리가 좀 다른 겁니다. 좀 큰 화면으로 보자면은 변동성이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12, 13이었다고요. 12, 13. 아무도 변동성이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뭔 일이 터지면서 이 큰일이 나니까 빅스가 80까지 솟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어떤 대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고 오랫동안 하락 추세다 보니까 변동성이 원래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라 이 빅스 자체가 20, 30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대박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빅스에 베팅을 해도 지금 UVXY, TV약 하여튼 지금 그런 변동성 상품에 변동성이 올라간다 해서 베팅을 해도 언젠가 이런 시세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엔 분명히 이런 게 한번 나오긴 나올 겁니다. 빅스가 80대까지 뭐 한 번쯤은 치솟을 수 있어요. 언젠가.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언젠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빅스가 12대에서 80을 가는 거 하고 지금 이미 20, 30대에서 80을 가는 거는
분명히 이건 기대 수익률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를 안 할 때는 초대박이 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원체 시장이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수익이 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어쩌면은 그냥 이제 그냥 뭐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나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때 가서 뭐 시장이 어떻게 하락을 하느냐, 빅스가 어떤 패턴으로 오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니긴 아닙니다. 근데 이 분명히 이런 구간에 비하면 2020년, 19년 이런 구간에 비하면은 지금은 빅스로 초대박을 먹기는 다소 어려운 조건이 갖춰져 있긴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이거 그 차트로 봐도 그렇다고요. 차트로만 봐도 그렇다고요. 지금 이 S&P인데 이런 구간 안에 있는 봉의 길이하고 이쪽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봉의 길이하고 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봉의 길이가 물론 이때도 길었어요. 이때도 제법 길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더욱더 굉장히 격해졌어요. 마디 하나하나가. 예전에 여기 파동들은 하나하나 해봐야 요 정도 작은 파동들밖에 안 그려졌다면은 지금은 이 파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체 고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고변동성이 당연한 상황인데 빅스가 그죠? 이런 상황에서 폭락이 자연스러운 건데 급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빅스가 대급등을 한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전처럼 그렇게 초대박이 나기는 빅스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죠? 이거 뭐 딱 봐도 그렇잖아요. 딱 봐도 지금 그림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렇게 좁은 채널형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넓은 채널형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여기 높낮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만큼 요 구간하고 이렇게 넓은 구간하고 이건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하여튼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변동성 지수가 관련된 베팅은 하여튼 잘 아시는 분만 하세요. 이게 완벽하게 그 상품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만 하셔야 됩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하여튼 변동성 지수 관련된 베팅, 옵션 이런 거는 하여튼 모르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심리적인 이야기밖에 뭐 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변동성이 좀 커지고 이래가지고 특히 하락 추세 중에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 달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8월 16일까지 2달 동안 올랐어요. 이때 여러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때 8월 10며칠 날에 아무도 시장이 이렇게 대폭락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때쯤 돼갖고 막 이상한 분들 와가지고 제 리플에다가 막 화내고 야 무조건 이제 대세상승으로 간다 막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분위기 지금 싹 다 가라앉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2달 동안 올라온다 다시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게 하락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2달 동안 올라올지 한 달 동안 올라올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아니면 그대로 폭락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거에 대한 뭐 난 자신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열심히 매매하시면 되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추세 믿고 가만히 계셔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뭐 다우지수 뭐 이런 거 한번 그림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다우를 보여드리는 건 다우가 뭐 어떤 뭐 대표적인 지수라 보여드리는 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다우 지수는 저는 미국 증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수로 보는데요. 그냥 그래도 일단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한번 기념비적인 차원에서 그림 한번 보고 옛날 사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할게요.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지난번 전고점 자리가 여기인데요. 이 자리를 일단 붕괴시키긴 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레벨 다운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다우 지수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의 수많은 종목 중에 30개 종목만 찍어가지고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가중평균 내갖고 산출하는 지수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큰 어떤 대표성이나 이런 게 없는 지수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중요한 건 여기서 IT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빅테크 종목들이 빠진 이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하여튼 미국 경제가 좀 하여튼 별로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전고점 자리 중요한 지지선을 깨서 얘도 레벨 다운이 되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굳히기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이제 이번에 깬 거니까 정말 깬 게 맞는지 확인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좀 붕괴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 하락이라는 게 정말 이 먹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거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최근에 증시가 2달 동안 반등했던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해요. 여기 보시면 1월 말에 여기 저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2008년 1월 달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빠질 때까지 여기 2008년 5월, 6월까지 올랐어요. 1월부터 5월, 6월까지 올랐어요. 거의 4달 가까이 버텼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버틸 자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이렇게도 강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게 매매라든가 이런 게 참 그죠? 예. 자신 있으신 분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괴롭힌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추세라는 건 무서워서 계속 빠진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의 사례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이게 정말 이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지독하게 오랫동안 좀 끈질기게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엄청난 투매가 나올 때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도 뭐 2000년 IT 버블 꺼질 때 다우지수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정말 더럽게 빠져요. 이게 얼마를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빠지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견디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죠? 예. 반등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꼴랑 몇 주 빠지고 몇 달을 반등을 해버리는데 이런 거 하락 추세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하락이 먹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신 있으신 분만 매매를 하시고 웬만하면 근데 하여튼 상승 베팅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일단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라는 거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했던 이야기 계속 또 하고 있네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했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여러분들 이 안전자산이라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 있었던 일들 좀 잠깐 좀 되돌아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거 참 미국 10년 국채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금리 엄청나게 올랐죠. 여러분들 이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전자산의 실체예요, 이게. 예, 이게 얼마 전부터 빠지는 겁니까? 이게 2020년 8월 달부터 고점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몇 년째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전자산 맞아요? 안전자산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자산은 이제 그냥 어떤 희망 같은 어떤 유니콘 같은 그런 소리인 거고 안전자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금은 안전자산인가요? 금은 지금 계속 올라야죠. 근데 금도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금도 지금 아예 지금 중장기 추세선 아예 다 죽여버렸어요. 금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해서 빠지고 있고 사실상 재미가 없어진 지가 2020년 8월 달부터 해서 지금 몇 년째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주식시장 급락, 대폭락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요.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버냉키가 유동성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한 이후로 유동성이 늘어난 이후로 이 인플레이션 뭐 또 그리고 자산시장의 변동성 이런 게 워낙 확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안전자산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원자재 중에 뭐 금이 있고 뭐 채권이 있고 이런 게 안전자산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은 없다. 안전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달러도 안전자산이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달러도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믿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양적 완화 이후로 유동성이 많아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철새처럼 옮겨 다녀야 된다. 뭐 예전처럼 뭐 이거 하나 사놓으면 이제 평생 끝이다. 이런 거는 좀 찾기 어렵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안전자산이란 개념보다는 뭐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것보다는 아무튼 이제 끊임없이 이제 피곤하게 이 세상 흐름을 읽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잘 나갔던 게 뭡니까? 뭐 주식 6, 채권 4 해갖고 뭐 6대4 포트폴리오, 뭐 6대4 자산 배분 이래갖고 이게 뭐 지난 10년 동안 잘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개박살나고 있죠. 지금 채권 박살나고 주식도 박살나고 양쪽으로 박살날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느 분야도 솔직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뭐 정해진 뭐 어떤 규칙, 뭐 법칙, 뭐 어떤 믿음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든지 의심하고 계속 머리 굴리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좀 하여튼 먹고 살기 좀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의심하고 좀 그러셔라.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이런 추세, 그냥 추세만 믿으십시오. 추세, 눈에 보이는 추세만 믿으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잡설이 좀 길었고요. 오늘 사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좀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좀 쭉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의장 연설하고 뭐 라가르드 연설이 있는데요. 시장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아마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연설 내용에서 좀 시장은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의장 연설 이런 거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뭐 특별히 이벤트는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요. 이번 주 내내 이제 이슈를 소화하겠죠.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 또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영국 파운드화 쇼크 등등 내용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더 빠져봐야 제 생각엔 하락 쪽으로 별로 메리트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반등할지 안 할지도 또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은 뭐 가만히 지켜볼 때입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할지 옆으로 그냥 기어갈지 또 폭락할지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오늘 밤에 어떤 이런 조정 과정들이 나타나나 좀 지켜보자고요. 달러가 하락하는지, 또 그리고 뭐 미국 증시의 양봉과 상승 마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미국 증시의 매수세가 등장하려는지 이런 여부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딱히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심지어 한국 증시도 반등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걸 아직까지 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됐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뷰인 것 같아요. 반등이다라고 하기는 이건 너무나 움직임이 보잘것없습니다. 아직은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인데요. 근데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되긴 하죠.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잘것없는 상승일 수 있지만 저런 게 좀 큰 반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뭐 하락의 일시정지다. 다만 좀 이제 워낙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하진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막연한, 그냥 지금까지 변동성 엄청나게 확대됐으니까, 대폭락했으니까 반등도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라는 그냥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이에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점 정도 좀 체크를 했고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0.1%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반등이라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이건 하락의 일시정지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락 일시정지만 해도 이 하락 에너지 소진됐던 게 다소라도 충전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 점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 이렇게 됐다고 무조건 반등한다, 혹은 뭐 무조건 뭐 떨어진다, 아니면 무조건 옆으로 기어간다,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 개인적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최소 다시 301자리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싶긴 한데, 뭐 그건 그냥 저의 막연한 생각일 뿐이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옆으로 기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콜하고 풋하고 다 죽는 거죠. 그죠? 예. 전광판 잠깐 보시면은 콜도 죽고 풋도 죽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풋옵션들이 많이 죽었겠죠. 왜냐하면 어제 개인들이 뭐 풋옵션을 350억씩 막 사니까 당연히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움직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시장 지수 옆으로 보합만 만들어놔도 풋옵션들이 10% 20%씩 죽어 내려가는데 왜 굳이 시장을 뭐 하락시키고 이러겠냐고요. 가만히만 있어도 개인들 풋옵션 녹여내면서 떼돈 버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양쪽으로 다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황에서 콜옵션 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수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해도요, 지금 상황에선 콜옵션은 잘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탄력적으로 살이 쪄버린 풋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게 지수 상승일 때 이 수익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할 겁니다. 그게 훨씬 짭짤하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풋옵션 매도를 해라라고 지금 권유를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옵션 이런 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콜옵션 매수냐 풋옵션 매도냐 상방으로 베팅할 때 뭐가 좋겠냐라고 굳이 물어보시면은 지금은 콜 매수는 별로 짭짤하지 않다,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 구조가 그래요. 뭐 이게 뭐 간만이 베타니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저도 사실 좀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갖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이 훨씬 엄청나게 빨리 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이 죽는 과정이 제법 고통스럽게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시장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빠지면서 풋옵션도 죽일 수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풋옵션은 별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봐주시면은 딱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풋옵션 매수는 별 메리트가 없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풋옵션 매수로 돈 벌려면은 당장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 밤에 리먼 브라더스급의 위기가 터지면 그럼 이제 풋옵션 더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풋옵션은 이제 별다른 재미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생기지 않으면 풋옵션은 재미 없을 수 있다, 이야기 드리고, 하여튼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은 지지선 테스트했죠. 그래서 아마 이 뭐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 시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여튼 다들 좀 너무 좀 움직임이 좀 급격하긴 했던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올라올지 어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하락이 멈춰 있죠,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원달러 환율도 조금 어제 급하게 올렸던 거 다시 되돌리고 있으니까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선 사이에서 이렇게 조정 보이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추세에 아무런 지장 없는 하락, 그죠?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잘 진행되고 있어요. 뭐 딱히 할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일단 지금은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